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신간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인데요.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좀 낯선 말들이지만 백낙청 선생님의 한반도 통일 사상이 이 두 마디에 함축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역시 남북 문제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백낙청 선생님은 남북 관계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80년대 말부터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고민해 오신 것은 물론 직접 실무에 뛰어들어 실천하시면서 거대한 한반도 사상을 구상해 오셨습니다. 1994년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에서 처음 분단체제를 논의하신 이후 흔들리는 분단체제,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2013년 체제 만들기까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 선생님의 한반도 사상을 집대성한 6번째 책이 바로 이번에 출간된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나 양극화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 문명의 문제 해결의 길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통찰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이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한반도 사상가로 우뚝 서게 되셨는지 저도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원래 백낙청 선생님이 영어를 아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사가 주최한 세계 고등학생 토론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셨는데, 그때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55년 3개월간 미국에서 지낸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7세 소년 백낙청은 미국 문화에 대해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는 레크리에이션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스포츠는 거의 종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단지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영국인이 섞여 있다는 사실 대신 미국인이 되는 법을 스포츠를 통해 배우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종족, 국가, 배경, 사회적 지위 또는 부에 관계없이 강한 승리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말이죠. 유럽과 아시아인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용감한 젊은 국가가 창조한 새로운 문화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오래된 전통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55년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전쟁의 폐허에서 온 소년이 당시 최고 문명을 구가하던 미국 한복판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국 문화에 대해 이런 통찰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1월생이라 1년 일찍 학교를 들어가신 데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월반을 해서 동기들보다 2살이나 나이가 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5년 가을에 미국 브라운 대학으로 유학 가셨을 때가 17살이셨고, 이후 하버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합격하셨지만 돌연 귀국해서 군에 입대하셨는데, 당시는 전쟁 직후라 군대에 안 가려고 일부러 유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원생이 군입대를 위해 입국했다는 신문기사까지 났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1966년에 서울대 영문과 전임 강사로 계시면서 당시로는 파격적인 가로쓰기를 채택한 개간지 창작과 비평을 창간하셨고, 이후 다시 미국에 가셔서 D.H. 로런스 연구로 하버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최근 이 하버드 박사 논문이 50년 만에 제자분들의 번역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3년 국내에 돌아오신 직후부터 당시 한국문단에 뜨거웠던 순수화 참여문학 논쟁에 적극 참가하셨는데,
그때부터 문학과 시대 현실의 비평을 동시에 추구해온 창작과 비평을 통해 민족문학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셨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민족문학론은 근대 초기 유럽 국가들이 꽃피운 찬란한 자국어 문학을 본받되 우리 문학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서구 문학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민족이 처한 특수한 현실을 충실하게 다룬 독특한 민족문학만이 세계문학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선생님의 문학관은 자연히 현실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서 선생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일부였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창립을 주도하셨고 1987년에 확대 개편된 민족문화작가회의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활동 때문에 74년 서울대에서 파면되셨고 80년에 신규 임용 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하셨지만 창작과 비평은 신군부에 의해 그해 폐간됐고 85년에는 출판사 등록마저 취소됐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에야 창작과 비평이 복간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온몸으로 거치면서 백낙청 선생님은 우리 사회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걸쳐 하나의 체제로서 작용하는 분단체제라는 것이 있고 그 분단체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통찰에 이르셨습니다. 책의 1장을 보면 선생님의 민족문학 논의와 운동에는 서양에 대한 양가적인 두 가지 상반된 정서가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서구의 국민국가들이 앞질러 달성한 국민문학을 우리도 성취하자는 의욕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서구 문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서구 문학의 수준을 우리도 성취하되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중과제적 문제의식이 이때 이미 들어 있었는데 이런 이중과제적 시대인식을 가졌던 작가로 선생님은 일본의 나스메 소우세키와 중국의 루신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로는 벽초 홍명유와 횡보 염상섭을 꼽으셨습니다. 이렇게 서양 문화에 대한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정서에서 시작된 선생님의 민족문학론은 이후 범한반도식 현실을 해명하는 분단체제론으로 진화했고 분단체제론에서 다시 세계적 차원의 근대 이중과제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중과제라는 말은 어떤 수준을 성취함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근대의 이중과제는 근대성을 성취하면서 동시에 근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인데 근대가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는 쓰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근대를 그냥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근대, 즉 자본주의 문명에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자본주의 특유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적응할 것은 적응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적응과 극복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근대의 이중과제는 자본주의 적응과 자본주의 극복의 이중과제라는 뜻이 되는데요. 먼저 적응한 다음 극복하는 단계적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적응만 하려고 해서는 적응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제는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근대의 이중과제와 분단체제론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선 분단체제론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일본의 지배에서 독립했지만 바로 소련과 미국의 점령군에 의해 분할 지배되면서 38선을 따라 분단이 됐죠. 곧이어 남한과 북한에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단독 정부가 수립됐고 6.25 전쟁을 겪은 이후부터 한반도 전체에 분단체제가 작동하게 됐다는 것이 분단체제론인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이 분단체제라는 개념 안에 남북의 정권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이 겉으로는 적대적으로 강경하게 대치하면서도
실은 분단을 통해 정권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일종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물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분단을 강화하고 재생산해왔다는 통찰을 담으셨습니다. 또한 한반도 분단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체제 중심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단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분단체제 극복이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체제를 극복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에 걸친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이 특별히 분열적인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단이 하나의 체제로서 작용해왔기 때문이라는 분단 체제론을 통해 우리의 분단 현실을 좀 더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분단 체제 아래서도 남한과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더구나 군사력으로 말하면 남북한 모두 강대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백낙청 선생님은 한반도에는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전 근대적인 조선왕조에서 식민지배에 들어갔다가 해방 이후 곧바로 분단국가가 됐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정상적인 국민국가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결손국가라는 겁니다. 남북이 UN 회원국으로 동시가입하긴 했지만 아직 서로 상대방을 정규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못 받기까지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군사분계선은 일개 휴전선에 불과한데, 현재 남북이 각각 지상군 병력의 70%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고 빈틈없이 지키고 있지만 세계 어느 정상국가가 국경선을 이런 식으로 지킨단 말입니까? 이것이 아주 큰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중대한 결손에 해당한다고 보셨고, 결손국가가 곧 불량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분단이 민주주의와 민족 자주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로 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왕조적 성격의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고, 남한에서는 87년 민주항쟁을 치르고 나서야 독재 정권을 마감하고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체제 아래 민주주의는 항상 위태위태해서 분단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쥐면 그 즉시 민주주의가 다시 역행하는 사태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언론 자유나 인권 관련 민주화 지수가 일제히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주성 문제에 오면 남한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상당한 자주력을 확보했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 주권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군사 주권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 통제권의 반환을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스스로 자주성을 포기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민주주의와 자주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군사주권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 군대의 주둔도 허용하지 않아온 북한의 경우 자주성 문제에서만큼은 남한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백낙청 선생님은 자주성을 개인이건 집단이건 스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를 해내는 능력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오늘날 북한은 국제 제재 같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자주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고, 따라서 한반도 주민들이 근대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민주화, 비자주성뿐만 아니라 분단 체제 아래서 우리는 같은 동족인 남한과 북한 사람들을 서로 인간이 아닌 악마적 존재로 생각해왔고, 이것이 다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쳐서 강력한 안보 국가를 만드는 근거가 됐는가 하면, 내부의 반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대형무도한 추종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빨갱이라든가 종북 좌파라는 공격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 겨우 촛불혁명 이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이제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이 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낙청 선생님 사상이 흔히 오해받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분단체제 극복은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0년 넘게 분단시대를 살아온 남한과 북한이 마치 분단시대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분단체제를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일국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망이 거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근대 이중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고 지내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최고 지도자가 조속한 통일은 추구하지도 않겠다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인데요. 대신 여기서 합의된 대안은 점진적일 뿐 아니라 단계적인 화해와 재통합의 과정을 갖되, 그 1단계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조항은 이후 여러 장애 요인으로 순탄치 못했지만, 선생님은 이 구상 덕분에 한반도의 정상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질적으로 다른 근대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십니다. 1단계인 남북연합 이후 다음 단계가 어떤 과정일지, 또 통일의 최종 형태가 어떤 모습일지 역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국가 권력뿐 아니라 남한의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되고, 선생님은 어느 단계가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북녘 사람들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민들의 욕구에 한층 충실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키워드인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일 국가로 통일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당장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겠지만, 단일 국가가 아닌 국가 연합의 형태로 해외 동포들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공동체 개념의 느슨한 복합국가를 형성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정상국가로 참여한다면, 이것은 한반도가 근대에 훌륭하게 적응하고 근대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단체제 극복이 곧 근대의 이중과제 수행과 일치하게 되는 건데요. 복합국가를 포함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대 적응과 극복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중과제론도 세계적인 차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양극화 불평등 같은 근대 특유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변혁해야 한다는 근대 극복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 극복의 과제에는 서구 중심적인 지식의 구조를 극복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근대 사상가들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본주의 체제가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해 전 지구에 퍼졌다는 사실이 곧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의미한다고 말해온 그 전제부터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양이 진보와 발전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양 철학이 더 이상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로 진리라고 번역되는 트루스가 근대에 와서는 진리가 아닌 과학적 정합성에 있어서의 진실에 국한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세계 체제론의 창시자인 미국의 사회학자 월러스틴은 서구 중심의 근대 지식 구조가 과학과 철학, 인문학 이 두 분야로 갈라져서 대학 체계 안에서 제도화된 이후 진에 대한 추구와 선에 대한 추구가 분리된 것이 근대 지식 구조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분열의 결과 마치 근대 세계에는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고 과학적 결정과 사회 정치적 결정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내려졌는데 월러스틴은 이것이 바로 서구 중심주의를 지탱해온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다른 대안적 체제를 구성하려면 진과 선의 문제를 동시에 서로 불가분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진리와 선이 융합될 순 없지만 나란히 추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월러스틴과 직접 대담을 하신 적도 있는 백낙청 선생님은 이 책에서 좀 더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는 진실과 진리에 비해 진정한 예술이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객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이 과정에서 특히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도라는 개념은 유교와 불교, 도교에서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오랫동안 써온 말로 그 의미가 항상 진과 선의 융합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는 서구적 진리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전환이라는 일대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고유의 개벽 사상을 화두로 잡고 가야 전 세계인이 근대를 감당하고 버티는 가운데 마침내 근대를 극복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이중과제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사상이 서구 사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보다 진정한 예술이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중심적 학문 체계에 깊이 빠져있는 지식인일수록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술지상주의를 주장하시는 건 아니고 예술과 사회과학이 결합된 지혜와 통찰이 백낙청 선생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중과제론에서 말하는 근대 극복은 반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해 살아가면서 동시에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경론이나 반체제주의와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책의 4장과 5장에서 선생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적당한 경제성장을 대안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농촌이 소농 중심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소농사회가 인터넷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식견과 저항력을 갖춘 사람들의 거처가 될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노자의 소국과민을 기반으로 하되 개인의 삶에서는 돈벌이가 지상 목표가 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돈벌이를 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만큼은 현재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이
결코 자가당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사상은 과학성을 중시하는 사회과학 이론들과는 그 문제의식부터가 다른데요. 선생님의 사상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문학 비평의 자세로 현실을 비평하는 인문 정신을 바탕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자본주의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지혜를 키우는 마음 공부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자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책의 1부와 3부를 중심으로 4부와 5부의 내용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난 저의 소감은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사상을 구상하신 분이 백낙청 선생님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K-팝, K-영화에 이어 K-사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이런 게 K-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오징어 게임과 지옥 같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다는 못 보고 유튜브에서 1시간 몰아보기로 봤는데요. 이걸 다 보고 나서 저는 백낙청 선생님의 민족문학론이 떠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 무한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이 막대한 돈을 가질 수 있는 이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제복을 입은 진행 요원들이 총으로 쏘는 장면은 5.18 때 계엄군이 시위 군중을 향해 무차별 발포한 충격적인 경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이비 종교를 다룬 지옥의 경우 신앙보다 교회가 더 중심인 새진리회와 행동대 화살촉의 관계는 반공주의를 앞세웠던 분단 이후 남한 기독교회와 서북청년단의 광기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됩니다. 비현실적인 설정의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리얼리즘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가족들의 신상을 턴 다음 무자비한 백주의 테러를 일삼는 화살촉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공권력마저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4.3과 여순의 토벌대였던 서북청년단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상징으로 삼은 해골 마크가 서북청년단과 심볼이 같은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K문학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추세지만 저는 이 두 드라마의 스토리를 보고 나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제대로 다룬 문학만이 세계문학이 될 수 있다고 하신 선생님의 민족문학론이 드라마의 경우에도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길어올린 도발적인 상상력으로 그동안 서구 문화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자본주의와 종교적 관계에 대한 묵직한 주제를 쏘아 올렸고 그게 곧바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것은 이런 상상력을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커다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제적, 문화적, 민주적 성숙도에 맞게 우리가 분단체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낸다면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프랑스 혁명이나 6.8 혁명 못지않은 전 세계적인 파급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록 인구는 적지만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훌륭하게 근대에 적응하고 근대를 극복함으로써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인류 사회를 건설한다면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혁을 이끌어내는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낙청 선생님의 신간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에는 20년 전에 쓰신 글도 있고 촛불혁명 이후에 쓰신 글도 있는데 이중과제론을 무려 20년 전에 처음 구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차분하게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상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과 해안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3회에 걸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구상에는 이미 북한 비핵화 해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북한 비핵화 해법이 들어있는 백낙청 선생님의 한반도 사상의 구체적인 방법론인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2부도 꼭 봐주세요.